네, 이어서 계속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다이어그램을 설명하다가 말았는데, 이어서 다이어그램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PDF 파일을 보겠습니다. 자, 요거는 설명을 했고요. 자, 다음 넘어갈게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건물의 형태에 대해서 설명하는 게 아니라 공간적인 특징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건물의 형태는 이렇게 생겼다라고 건물의 매스 형태를 이렇게 잡아놓고 건물이 이렇게 생김으로 인해서 이 건물의 요 부분이 튀어나와 있죠. 우리가 이 튀어나온 거를 캔틸레버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밑에 비어있는 공간을 우리가 기둥이 박혀 있으면 필로티 구조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부분, 이 캔틸레버의 아랫부분, 필로티 부분에 사람들이 모여서 뭔가 야외 활동을 할 수 있는 광장의 기능이라든지 약간 퍼블릭 스페이스를 조성을 했다라고 하는 거를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건물이 요 부분이 전면이라고 우리가 가정을 했다고 했을 때 전면부와 후방 뒷부분에다가 퍼블릭 스페이스를 두 곳에 만들어서 사람들이 자유롭게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줬다라고 하는 거를 이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말로 설명하는 것보다 그림으로 표현했을 때 이해가 쉽죠? 그런 것들이고요. 그 다음에 각각의 이 메스 덩어리들이 하나, 둘, 세 개가 이제 우리가 꼭 지우개치기 하는 것처럼 이렇게 맞물려 있는데, 이렇게 쌓여 있는데, 각각의 쌓여 있는 공간들이 어떤 공간이다라고 하는 거를 이렇게 표현을 해줘서 특별히 말로 설명하지 않아도 1층은 어떤 공간, 2층은 어떤 공간, 3층은 어떤 공간으로 조닝이 되어 있구나 라고 하는 걸 알 수 있게끔 각 층별 특징이라고 하는 것들을 여기에서 설명을 해주는 그림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그림 같은 경우에는 동선입니다. 그래서 건물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이 밑에서 이 위로 어떻게 수직 동선이죠. 그러니까 평면적으로 다니는 동선도 있지만 위아래로 왔다 갔다 해야 되는 경우들이 있죠. 그랬을 때 사람들이 어떻게 이동을 해야 하는지를 표현을 해준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동그라미 동그라미 동그라미에서 이렇게 화살표가 양쪽으로 돼 있죠. 아마도 이런 표현을 해놓은 걸로 봐서는 여기에 약간 원형 계단이 만들어져 있나? 라는 생각이 좀 추측이 듭니다. 뭔가 이쪽에 수직 동선을 이쪽에 만들어서 위아래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공간이 정면에서 바라봤을 때 중심부에서 약간은 왼쪽에 코어가 존재한다 라고 하는 것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이것도 역시나 동선과 연관되는 것 같은데요. 각 층별로 조닝들이 어떻게 사람들이 어디로 어떻게 이동해야 되는지를 표현한 것 같아요. 기능별로 건물 안에서 기능별로 어떠한 기능은 뭐 1층 어디에 있으니까 어떻게 가야 되고 그 다음에 어떤 동선을 이용할 경우에는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되고 이런 것들을 표현을 해 놓은 것 같습니다. 동선과 관련된 것 같고 이거는 녹지와 관련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건물 안에서 이제 녹지를 어디에 어떻게 만들었냐 여기 옥상 정원일 수도 있고 아니면 뭐 그 공간이 뭐 화분이나 화단을 조성한 공간이 될 수도 있습니다. 뭐 그런 공간들을 어떻게 배치를 했다라고 하는 걸 표현하는 건데 여기서는 360도로 표현을 했다라고 하는 걸로 봐서는 이렇게 튀어나와 있는 이렇게 테라스나 발코니 형태로 만들어지는 공간들을 이용해서 녹지를 조성했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건물의 특징적인 것들을 말로 설명하려면 되게 어려운 것들을 이렇게 그림으로 표현을 해서 전달하고 있죠. 시각적으로 표현하죠. 이것도 이런 것들도 다이어그램이 되겠습니다. 다이어그램의 종류는 워낙에 많기 때문에 이런 다이어그램들은 여러분들이 앞으로 좀 많이 그릴 일이 생길 거예요. 그래서 필요하면 구글에 검색을 해서 다이어그램이라고 검색해서 한번 참고적으로 보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고요. 또는 7층 복도에 여러분들 선배들이 건축 판넬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쭉 전시가 돼 있을 텐데 그 판넬에 보게 되면 건물의 특징적인 것들을 설명하는 다이어그램들이 많이 그려져 있어요. 그런 것도 여러분이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아까처럼 이런 표현 방법도 있지만 좀 더 실내까지 표현을 한 3D로 표현을 하는 이런 동선도 있을 수 있다 하는 거고 이 부분이 수직 동선으로 왔다 갔다 하는 부분이고 사람이 엘리베이터나 계단을 이용해서 왔다 갔다 하다가 2층에 내렸을 때 어디로 어떻게 이동을 하는지 이제 표현을 한 거고요.
그 다음에 나오는 거는 이제 아이소메트릭이 나왔네요. 아이소메트릭 같은 경우에는 소실점이 없는 입체적인 묘사 방법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XYZ축이 어떻게 되냐면 이게 X축이면 이렇게 X축이 평행하게 갑니다. 그러면 1층 바닥이 이렇게 갔으면 2층 바닥이 이렇게 지나갈 텐데 이게 아무리 쭉 선을 아무리 연장을 해도 서로 만나지 않고 평행하게 그려지는 거예요. 평행하게. 평행하게 그려주는 게 아이소메트릭입니다. 반대 이쪽도 Y축도 이렇게 쭉 그리면 중간에 가다가 끝에서 만나버리게 되면은 소실점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아이소메트릭은 그런 소실점이 없는 애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계속 연장을 해서 그려도 평행하게 Y축도 계속 이렇게 가는 겁니다. X축도 계속 이렇게 가고 Z축도 아무리 층수가 높아져도 위로 올라가도 만나지 않습니다. 평행하게 올라갑니다. 이렇게 그리는데 특별히 아이소메트릭은 어떻게? 여기 있는 X축과 Y축이 각도가 얼마? 120도. 그 다음 Z축. 이게 Z축인데 Z축이 이렇게 밑으로 내리면 Y축과 Z축이 만나는 요 각도가 120도. X축과 Z축이 만나는 요 각도가 120도. 그래서 X, Y, Z축이 120도, 120도, 120도. 그래서 다 하면 360도가 되는 요런 형태를 우리가 아이소메트릭이다 라고 부르는 거예요. 각각의 것들이 120도 간격을 맞춰가지고 딱 분할이 돼 있으면서 소실점이 없어서 아무리 연장을 해도 만나지 않게끔 하는 것이 아이소메트릭 표현 방식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건물의 외부를 표현할 때 이렇게 그린 거고요. 건물의 내부를 표현하는 그림도 이렇게 그릴 수 있습니다. 이런 그림은 우리가 요즘은 극장을 잘 못 가서 그렇지만 극장 같은데 가게 되면 이런 화면이 뜨잖아. 피난하기 위한 동선과 비상구의 위치를 가르쳐 줄 때 이런 이미지가 뜨죠. 그죠? 영화 보기 전에 시작할 때 이게 나오잖아요. 그죠? 그런 그림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보여주는 대신에 실내를 보여주는 대신에 단면이 되는 벽체를 잘라낸 부분은 이렇게 진하게 그려서 강조를 해줬죠. 그래야 구조체가 어디고 어느 부분이 벽인지를 우리가 인지할 수 있으니까 공간을 인지하기가 쉬워지죠. 그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것도 있다. 내부를 그리기도 한다. 스케치는 반드시 그러니까 이런 투시도도 반드시 외부만 하는 게 아니라 내부도 그린다. 그리고 이거를 색깔을 입히거나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지금 벽을 보면 건물의 바깥쪽을 싸고 있는 벽은 이렇게 높게 표현을 하고 내부에 있는 벽은 일부러 낮게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이 안에 있는 가구들이 잘 보이게끔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똑같은 높이로 만들어 놨기 때문에 여기 가리는 부분들이 많이 생기죠. 가려 있는 부분들은 안 보이잖아. 그죠? 그래서 이 가려진 부분을 좀 더 잘 보기 위해서 일부러 이렇게 낮춰가지고 이렇게 만들 겁니다. 이거는 컴퓨터를 이용해가지고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자, 그래서 일반적인 우리가 투시도라고 부르는 것들은 소실점이 있는 애들이고요. 소실점이 없는 애들도 있고 뭐 여러 개가 있어요. 그래서 뭐 등각 투상도도 있고요. 2등각 투상도, 그 다음에 3등각 투상도, 그 다음에 4투상도 뭐 이런 식으로 이 투상도라고 하는 종류가 여러 개가 있어요. 실제로 투상도 안에 투시도가 있다라고 사실은 보면 돼요. 그래서 여기 보면 맨 처음에 나오는 게 뭐냐면 평행 투상법이라고 해서 수평 투영법이라고도 불러요. 그래서 건물 형태가 있으면 그게 그대로 가는 거예요. 평행하게 날아가서 또 말이 어렵죠. 이거는 사실 보면서 설명해도 어려운데 여기에 종이가 있다 그러면 내가 요 손 모양을 여기에 종이에다 그릴 거야. 그러면 우리가 그림을 그릴 때 보통 어떻게 그려요? 얘를 쭉 가지고 가서 여기에 딱 붙어 있다 생각하고 1대1로 이렇게 그리게 되면 여기 있는 내 손에 있는 요 점들을 찾아가지고 종이에다가 이렇게 점점점점점 찍을 수 있겠죠. 수직으로 여기서 쭉 당겨가지고 여기 딱 날아서 딱 만날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그리는 게 우리가 수평투상도, 수평투영법이라고 이야기를 부르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수평 투상법이라고 하는 건 실제 물체를 내가 그리려고 하는 종이에 바라보고 있는 각도를 맞춰가지고 수직으로 선을 찾아가지고 이렇게 쭉 종이로 날리는 거예요. 레이저 포인트를 이용해서 쭉 날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게 해서 그 점들을 연결하게 되면 이게 수평 투영이 되는 방식입니다. 근데 수평 투영을 하는데 그 수평 투영을 하는 방법이 우리가 정면을 보고 그리면 정면도가 되는 거고 우측면을 보고 그리게 되면은 우측면도가 되는 거고 위에서 내려다보면 지붕도가 되는 거예요. 배치도가 될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수평 투영하는 방식이 있는 반면에 수평 투영을 했을 때는 안 보이는 부분이 생길 수 있잖아. 정면도를 그리게 되면 정면은 잘 보이지만 좌측면과 우측면이 안 보이잖아. 그죠? 그러면 내가 정면을 보고 싶은데 정면이 보이게끔 하면서 우측면도가 보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를 옆으로 약간 틀어야 되겠죠? 그럼 이걸 틀게 되면 X축, Y축, Z축이라고 하는 게 틀어지겠죠? 이렇게 틀어졌을 때 이 틀어지는 정도의 각도를 몇 도로 맞춰서 그릴 거냐를 가지고 여기 나온 것처럼 등각, 그 다음에 이등각, 부등각 이런 식으로 명칭을 붙여가지고 그림을 그릴 수 있는 거고 이거를 각도를 맞춰서 그리는데 소실점이 있는 상태로 그리느냐 소실점이 없는 상태로 그림을 그리느냐에 따라서 또 이름이 달라지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내가 기본은 평행투상법이라는 걸 이용해서 그림을 그리는 거고요. 이거에서 여기 나오는 중심투상법이라고 하는 투시도법을 이용했다는 건 뭐냐면 실제랑 똑같은 크기로 그리는 게 예라면 실제보다 작게 또는 크게 비례에 맞춰서 그리는 방식이 중심투상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어쨌거나 얘하고 얘하고는 비슷한 원리이기 때문에 이거는 이해가 좀 더 쉬워요. 근데 이제 여기서부터가 이제 용어들이 복잡해지기 시작하니까 헷갈리는 건데 첫 번째 이것도 투시도라고 하는 거를 그리게 되는 과정도 처음에는 여기 나오는 평행투상법을 이용해서 그리다가 이거를 축척을 좀 더 작게 해가지고 그리자라고 해서 그렸을 때 나온 게 중심투상법이라고 하는 방식이에요. 축척, 스케일에 맞춰서 그리는 방식이고 요거를 한 면만 보고 그리면 정면, 우측면, 좌측면 그리면 이해가 안 되니까 두 면 또는 세 면이 보이게끔 그림을 그리자라고 해서 그린 게 처음에는 등각투상이라고 하는 이런 형태로 그리는데 이게 아이소메트릭이고요. 이제 이런 식으로 등각투상법을 그리는 거를 우리가 엑소노메트릭이라고 부르는데 그 중에 이렇게 아까 얘기했던 120도, 120도, 120도로 맞춰서 그리게 되면 이게 아이소메트릭이고 얘네들은 X, Y, Z축들이 다 이렇게 평행하게 그리는 방식이다. 이게 엑소노메트릭이다. 근데 이게 엑소노메트릭처럼 평행하게 안 그리고 투시도법에 의해서 원근법을 표현하는 멀리 있는 건 작게 그리고 가까운 데 있는 건 크게 그리는 이런 원근법을 이용하게 되면 이거는 투상도가 된다. 투상도 중에서 우리는 이거를 투시도라고 부르죠. 그래서 투시도라고 하는 게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크게는 평행투상법 또는 중심투상법이라고 해서 투상법이라고 하는 게 일단 있고요. 제일 상위 개념의 투상법이고요. 그 다음에 그 안에 엑소노메트릭이라고 하는 소실점이 없는 형태의 표현 방법이 있는데 그게 엑소노메트릭. 그리고 소실점이 있는 애가 있는데 그거는 투시도. 이렇게 해서 종류가 3개로 나누면 되고 그 3개 안에 뭐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요런 그림을 그릴 때랑 요런 그림을 그릴 때랑 뭔가 좀 더 다른 이유가 있겠죠. 똑같이 왜 이렇게만 표현 안 하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 이유가 생기는 이유가 있겠죠. 그죠? 그런 것들을 나중에 이해하게 되면 내가 그림을 그릴 때 투시도를 그리거나 투상도를 그릴 때 어떤 거를 그려야 내가 표현하고자 하는 거를 가장 잘 표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를 또 배울 수 있어요. 이건 나중에 또 설명을 해줄게요. 그래서 이거는 투시도죠. 원근법이 존재합니다. 이렇게 쭉 가면 저 끝에 소실점 하나가 있어서 그 소실점 방향으로 이렇게 모이게 되죠.
1소점 투시도, 내부 투시도가 되겠습니다. 이거는 굉장히 정밀하게 표현했죠. 거의 소묘에 가깝습니다. 그죠? 이것도 1소점입니다. 저 끝에 소실점 하나가 생기죠. 여기 있는 요 선들을 이렇게 쭉 그려보면, 이렇게 쭉 연결해보면 여기 끝에 가서 만나게 됩니다. 이렇게 쭉 선을 연결해보면 끝에 가서 만납니다. 이것도 이렇게 선을 이렇게 쭉 연결하고 이렇게 쭉 연결하면, 이렇게 연결하면 저 끝에 여기 어디 가가지고 만나겠죠. 그죠? 이렇게 연결되니까. 얘도 이렇게 가니까, 그죠? 이렇게 선들이, 얘도 이렇게 선이 가니까 여기에서 만나겠죠. 그죠? 얘는 여기 가운데 하나에서 만나고, 얘는 이소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울어 있고 이렇게 기울어 있죠. 그래서 X축 방향으로 하나, Y축 방향으로 하나 해서 소실점이 두 개가 이렇게 생깁니다. 그래서 요 선들을 이렇게 연장하고 여기도 연장, 여기도 연장, 이렇게 쭉 연장해 보면 여기 어디 가가지고 만날 거고요. 이쪽은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연장해서 만나면 여기 어디 가서 만나겠죠. 그렇죠? 이렇게 해서 만나게 된다. 이소점은 이렇게 생겼다. 이거는 투시도랑 단면도랑 같이 해가지고 표현하는 방법 넘어가고요. 이건 아까 나왔던 거니까 이것도 넘어가고. 그리고 이런 식으로 그림으로 표현을 해가지고 다 할 수 있으면 사실 뭐 좋겠지만 한계가 있죠. 그래서 그림으로 아무리 잘 표현을 해도 표현하기 어려운 부분이 존재하기 마련입니다. 그럴 경우에는 우리가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모형 작업을 합니다. 모형 작업은 건축에서 굉장히 중요한 작업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미지로 표현할 수 있는 거는 내가 표현하려고 하는 건물에 내가 표현하고 싶은 게 바깥쪽만 해도 정면도가 있고 우측면, 좌측면, 배면도가 있고 그 다음에 지붕에서 쳐다보는 거 하면 최소한 5개의 면이 생길 거고 그 5개의 그림이 필요해질 거고요. 평면, 인면, 단면, 그 인면도 4장이 필요할 거고 그 다음에 각각의 층에 대한 도면도 필요할 거고 그죠? 근데 그거를 옆에서 바라봤을 때 정면이랑 뭐 우측면이 보이고 정면이랑 좌측면이 보이고 좌측면이랑 배면이 보이고 배면이랑 우측면이 보이고 뭐 이런 식으로 또 이미지를 그리면 최소한 4개 거기에 위에서 내려다 보이는 것까지 지붕면이 보이고 우측면이 보이고 뭐 정면이 보이고 이런 식으로 하면 또 4개 정도 또 나오겠죠. 그 안에 실내로 들어가면은 뭐 주택이라고 하면 거실에서 찍는 것, 그 다음에 안방에서 찍는 것, 또 다 이미지들이 다르게 나오겠죠. 내부의 이미지가 다르겠죠. 그죠? 근데 안방에서 나오면서 쳐다보는 거실의 이미지가 있을 수 있고요. 현관에서 들어가면서 쳐다보는 거실의 이미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건물 밖에서 그러니까 앞들이나 정원 이런 데서 쳐다보는 거실을 또 다를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이런 거에 따라서 내가 필요로 하는 이미지가 너무 많으면 그걸 다 표현해서 그려낼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표현을 해내기 위한 수단 중에 하나이면서 도면 작업과 그 다음에 설계 작업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한 3차원으로 우리가 상상하면서 건물을 설계를 하게 되는데 머릿속으로만 하는 건 사실 어려워요. 그래서 이거를 좀 더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눈에 보이는 3D로 만들어서 작업을 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모형 작업을 병행하기도 하는 거고요. 그래서 모형 같은 경우에는 설계를 발전시키는 과정에서도 사용을 하고 설계가 완료된 후에 내 설계를 다른 사람들에게 잘 전달하고 표현하기 위한 수단으로도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모형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이야기를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모형을 만드는 경우들이 많다. 그때 이런 식으로 예를 들어서 이 건물이 목조 건물이다. 그래서 실제 목조 건물이니까 나무를 이용해서 모형을 만들 수도 있고요. 또는 이 건물의 형태만, 재질이 아니라 형태만 표현하기 위한 목적으로 모형 재료, 뭐 우드락이나 폼보드 같은 그런 재료를 사용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형태만 보기 위해서 모형을 만들 수도 있고 공간감만 느끼기 위해서 또는 건물의 재료까지 다 표현한 것들을 내가 느끼기 위해서 모형 재료를 실제 지어질 건물의 재료로 만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모형 재료를 어떤 거를 사용하느냐, 어떤 표현 방법을 쓰느냐에 따라서 느낌이 또 굉장히 많이 다를 수 있고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건물이 굉장히 좀 복잡하게 생겼죠. 그래서 아마 손으로 만들기는 굉장히 어려웠을 거고, 이거는 3D 프린터나 이런 거에 도움을 받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작업을 해서 만들 수 있고, 이거는 당연히 3D 프린터를 썼고요. 그래서 실제 사이즈로 만들 수는 없지만 최대한 모형을 크게 만들어서 보면은 좀 더 많은 것들을 검토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외관이 전부 다 표현되는 이런 것도 만들지만 여기 보는 것처럼 단면 모형도 만들어요. 일부러 단면 형태를 모형으로 만들기도 한다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요즘 많이 하는 거는 컴퓨터를 이용한 방법입니다. 예전에는 손으로 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요즘은 컴퓨터의 도움을 받는 것들이 점점 비중이 커지고 있고 많아지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사람이 직접 하는 것보다 컴퓨터의 도움을 받으면 좀 더 시간을 절약할 수가 있죠. 그 다음에 또 실수를 할 확률도 적습니다. 그래서 좀 더 정확하게 작업을 하면서 좀 더 빠르게 작업하기 위한 목적으로 컴퓨터의 도움을 많이 받고 있고요. 도면을 그릴 경우에는 오토캐드의 도움을 많이 받고 있고, 판넬을 만들 때는 포토샵이나 일러스터, 일러스트 이런 거를 쓰고요. 그 다음 3D를 올릴 때는 스케치업도 많이 쓰고 라이노도 많이 쓰고, 그 다음에 요즘은 최근에는 BIM이라고 해서 또 새로운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레빗이라고 하는 것들을 또 많이 사용하기도 한다 라는 거를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여러분들이 1학년이기 때문에 손으로 하는 걸 위주로 많이 배우게 되고요. 나중에 학년이 올라가게 되면 이제 컴퓨터를 이용한 것들을 배우게 되는데 처음에는 2D를 이용하는 방법들을 많이 배우게 되고요. 또 조금 지나서 3학년쯤 되면 3D를 이용하는 방법을 또 배우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학년별로 순차적으로 배우는 것들이 이렇게 점점 좀 더 쉬운 것부터 시작해서 점점 어려운 걸로 이렇게 간다.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여기서 3D 모델링까지 되고 나면 나중에는 이제 렌더링이라고 해서 3차원 모델링한 것들을 이제 그림자도 집어넣고요. 그 안에 나무도 집어넣고 사람도 집어넣고 자동차도 집어넣고 벽돌이라고 하면 벽돌 재료도 입히고 콘크리트라면 콘크리트 재료도 입히고 그 다음에 건물의 밝기 이런 것들도 조절을 해서 실제처럼 보이게끔 또는 내가 원하는 이미지를 분위기를 만들게끔 이제 조작을 하는데 그걸 우리가 렌더링이라고 하고요. 요즘 렌더링해서 이미지를 만드는 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요즘은 동영상을 만드는 거를 좀 많이 합니다. 그래서 동영상 작업도 합니다. 애니메이션 작업도 많이 합니다, 요즘. 근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컴퓨터를 이용한 방법 보면 이거랑 지금 여러분들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 잘 못 느끼겠죠, 그죠? 어떤 차이가 있는지. 이 이미지 같은 경우에는 여기 보면 동이지천이라고 하는 커다란 입석이 여기 와 있죠. 이게 우리 학교 들어오는 입구에 요 밑에 있는 데인데 오르막길 올라오는 데가 있는 데인데 그걸 일로 옮긴 겁니다. 포토샵을 이용해서 이걸로 옮긴 거고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지천관 여기에 층수를 위로 더 올렸어요. 더 올려가지고 이렇게 바꿨을 때 요 부분에 이미지가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검토한 거예요. 이미지를 검토한 겁니다. 여기 있는 게 현재고요. 이렇게 바꾸면 어떻게 될까라고 이제 포토샵으로 만들어 본 겁니다. 가짜 이미지를 그린 거죠. 어떻게 보면 이런 게 대표적인 이미지 편집 기술이 되겠습니다. 이런 이미지 편집 기술이고요. 역시나 그 다음에 2D 드로잉요. 도면을 그릴 때 씁니다. 오토캐드를 이용해서 그립니다. 2차원적인 표현 방식입니다. 여러분들이 조금 있으면 이 2차원 표현 방식을 컴퓨터의 도움이 아니라 여러분이 손으로 그리는 작업을 하게 되겠죠. 그 다음 컴퓨터를 이용한 방법 3차원 모델링 XY Z축이 존재하게 되겠죠. 그래서 3차원으로 그리는 거를 나중에 하게 됩니다. 그 다음 더 시간이 지나면 여기 나온 것처럼 BIM이라고 해서 건물의 건축 도면만 그리는 게 아니라 건물이 지어지기 위해서는 구조, 그 다음에 토목, 조경, 소방, 설비
건축, 인테리어, 뭐 요구되는 항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분야들이 다 이제 같이 협업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협업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컴퓨터 안의 환경이 BIM이라고 하는 환경이고요. 그때 많이 사용하는 소프트웨어가 레빗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 레빗을 이용해서 이렇게 표현을 했을 때 나온 거예요. 이거는 건축물을 표현한 거고요. 이거는 이 건축물의 구조 부분만 이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그 다음에 뭐 건축만 표현할 수도 있고 뭐 설비만 표현할 수도 있고 이렇게 다양하게 표현을 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렌더링. 그래서 아까 이런 모델링을 하게 되면 3차원 모델링을 하게 되면 그걸 가지고 실내 분위기를 이제 확인하는 거죠. 조명도 설치하고요. 그 다음에 안에 가구나 이런 것들 재료들 표현을 한 다음에 실제로 보이는 것처럼 실제 사진처럼 이제 표현하는 기술이 렌더링이라고 우리가 부릅니다. 지금 여기에는 없지만 여기 사람이나 나무나 화분 이런 거 갖다 놓을 수도 있습니다. 이것도 렌더링 이미지가 되겠습니다. 이런 거죠. 이게 모델링 된 거고요. 이 모델링 된 거를 렌더링을 하면 이렇게 나옵니다. 이게 원본 3D 모델링, 이게 렌더링 한 거. 그러면 건물에 정보가 있으면 여기에다가 재료를 입히고 주변에 환경들을 나무가 있는지 하늘의 상태, 날씨는 어떤지 사람, 그 다음에 가구 뭐 이런 것들 빛의 조건 이런 것들을 다 표현해 가지고 이렇게 보여주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식의 렌더링을 거는 거를 똑같이 하는데 이거를 사진 한 장만 찍는 게 아니라 사진을 수천 장, 수백만 장을 찍게 되면 동영상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컴퓨터 애니메이션을 만들기도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론적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고요. 조금 있다가는 우리가 이어서 이제 과제를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데 이 과제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잠깐 쉬었다가 다시 우리 실습하는 거에 대해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이따 만나요.